이게 무슨 냄새지?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냄새가 진동을 하네? 아유, 냄새. 저기 쓰러진 사람한테 나는 것 같은데?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길에 많아? 신경 쓰지 마.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빗 속에서 사람들은 쉬이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낯선 악취는 물론이고 선의가 되려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험악한 세상 인심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혀를 차며 무심히 지나쳐갔습니다. 바로 그때 쌍둥이 형제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했던 그 자리에서 과연 쌍둥이 형제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삭막한 현실 속 꺼져가던 온기를 다시 지피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7월의 장마가 절정에 달했던 어느 초저녁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굵은 빗방울이 서울의 오래된 뒷골목 아스팔트를 사정없이 후려갈겼습니다. 빗물에 섞여 떠다니는 축축하고 불쾌한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웠고 먹구름 때문에 벌써 어둠이 짙게 들이운 그 길모퉁이에는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깊숙이 눌러쓰고 발걸음을 재촉할 뿐 누구 하나 그 노인의 곁으로 다가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련이 취객이려니 수군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심함 속에 나이를 분간할 수 없는 노인은 차가운 빗물에 온몸이 젖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세상의 시선과 마찬가지로 빗방울은 노인의 창백한 얼굴 위를 무심히 흘러내렸습니다. 민우야, 우산 이쪽으로 더 기울여야지. 너 다 젖는다. 응. 형도 조심해. 빗물이 신발 안으로 다 들어왔어. 11살 일란성 쌍둥이 민준과 민우가 작은 우산 하나를 나누어 쓰고 골목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똑 닮은 얼굴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도 헷갈릴 정도였지만 성격은 달랐습니다. 민주는 형으로서 동생 민우를 늘 챙기려 하는 듬직함이 있었고 민우는 조금 더 섬세하고 주변 상황에 눈치가 빨랐습니다. 우비를 입었어도 굵은 빗줄기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지만 두 아이의 얼굴에는 곧 터질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아, 엄마가 이거 받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이제 진짜 엄마 선물 살 수 있는 거지? 민우의 눈이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데. 엄마는 이거 받고 진짜 깜짝 놀라실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쌍둥이는 몇 달 전부터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다음 주가 엄마의 생일이었고 두 아이는 시장에서 본 아주 예쁜 하트 모양 은색 목걸이를 사드리기 위해 용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친구들이 학교 앞 문구점에서 맛있는 과자를 사 먹을 때도 꾹 참았고 시장 할머니가 용돈을 쥐어주셔도 작은 저금통에 넣었습니다. 민준과 민우가 가진 전 재산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1,000원짜리 지폐 10장, 500원, 100원짜리 동전들을 모두 합쳐 2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작은 목걸이 하나를 사기에 딱 맞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쌍둥이의 엄마 윤정미에게는 슬픔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3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회계사였던 그녀는 두 아이를 혼자 힘으로 키우기 위해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악착같이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윤정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윤정민은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점차 경직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굳어져 파킨슨병과 흡사한 증상을 보였고 결국 노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가 없이는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는 최신 치료법이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월 500만 원 정도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윤정민은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악착같이 투잡을 뛰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절대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 엄마는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민준과 민우는 밤마다 엄마가 몰래 진통제를 먹고 홀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들은 엄마의 마음을 아프도록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결심했던 것입니다. 엄마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고 2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하여 잠시라도 엄마의 고통을 잊게 해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엄마가 목걸이 받고 웃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벌써 행복하다.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엄마가 좋아하시겠지? 민준이도 싱글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상상으로 가득 차 골목을 걷던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형, 잠깐만. 민우가 골목 모퉁이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빗물에 흠뻑 젖은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은 빗물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준과 민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우가 어깨를 살짝 흔들자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초점 없는 눈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여기 어디야, 태산씨. 그때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몇 마디씩 던졌습니다. 어휴, 냄새 저 노숙자한테 나는 것 같은데? 요즘은 괜히 도와줬다가 큰일 나. 그냥 가자. 사람들은 민준과 민우가 노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두 아이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들의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기에 아픈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형, 할머니가 너무 아파 보여. 이 비에 계속 계시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엄마 윤정미가 늘 가르쳐주던 말이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반드시 도와야 한다. 맞아. 우리가 아픈 엄마랑 살아서 더 잘 알잖아.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도와주셨을 거야. 민우가 답했습니다. 그들은 주머니 속에 소중한 돈을 떠올렸습니다. 몇 달 동안 모은 2만 원. 엄마의 환한 웃음을 위해 준비했던 그 희망. 하지만 이대로 노인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쓰러지면 큰 병원 가야 한다고 배웠잖아. 형, 택시를 불러야 할 것 같아. 버스는 잘 모르잖아. 민우가 말했습니다. 택시는 비쌌습니다. 집 근처에서 큰 병원까지는 꽤 먼 거리였고 퇴근 시간 교통체증까지 겹치면 택시비가 2만 원을 훨씬 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의 생일 선물은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두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노인의 점점 더 창백해지는 얼굴과 차가운 빗물에 젖어가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망설임을 끝냈습니다. 응. 엄마 선물은 다음에 다시 모으면 돼. 할머니가 먼저야. 민준과 민우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 여기요. 다행히 택시 한 대가 빗물 웅덩이를 가르며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오고 택시 기사 최우진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빗속에서 손님을 찾느라 지쳐 보였던 50대. 초반의 최우진 기사는 아이들의 울먹이는 듯한 얼굴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위급한 상황임을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꼬마들아? 아저씨,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해요. 민준이 작은 우산을 든 채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최우진 기사는 쌍둥이가 가리키는 골목 모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빗속에 쓰러져 있는 노인의 모습은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노인에게서 나는 불쾌한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어린 아이들의 절박한 호소는 그 모든 망설임을 한순간에 지워버렸습니다. 최우진 기사는 지체 없이 차에서 내려 쓰러진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런, 큰일 날 뻔했네.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최우진 기사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노인의 몸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가벼웠고 노인의 굳은 손에서는 길바닥 생활의 흔적인지 상처들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노인의 머리가 빗물에 더 젖지 않도록 차량에 있던 수건을 덮어주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갈까? 최우진 기사가 운전석에 다시 오르며 물었습니다. 제일 큰 병원으로 가주세요. 할머니가 너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민우가 답했습니다. 최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쌍둥이 형제가 차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저희는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엄마가 몸이 아프셔서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계세요. 민준의 말에 최우진 기사의 마음이 순간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엄마가 아프다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이 아이들의 순수함과 숭고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알았다. 할머니는 아저씨가 안전하게 병원에 잘 모셔다 드릴게. 걱정 말고 집에 가렴. 그때 민준이 작은 동전 지갑에서 꺼낸 돈을 두 손 가득 모아 최우진 기사에게 내밀었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들과 동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도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모은 돈을 형의 손 위에 합쳤습니다. 아저씨, 이게 저희가 가진 돈 전부예요. 합치면 2만 원 조금 넘어요. 혹시 택시비가 부족하면 정말 죄송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우진 기사는 아이들의 작은 손에 쥐어진 돈을 보는 순간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 동안 용돈을 아끼고 모았을 그 돈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2만 원이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이었을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간절한 희망이 지금 타인을 위해 기꺼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돈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꼬마들아, 정말 고맙다. 나머지는 아저씨가 낼 테니 걱정 말고 집에 가렴. 너희들은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두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환한 미소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빛났습니다. 최우진 기사는 응급 상황을 고려해 비상등을 켜고 택시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할머니의 위태로운 모습을 확인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쌍둥이들의 작은 손에 가득했던 그 소중한 돈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최 기사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초저녁의 빗길 교통체증이었습니다. 평소 20분이면 도착할 대학병원까지 벌써 40분째 꽉 막혀 꼼짝할 줄 몰랐습니다. 비까지 쏟아지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택시 미터기의 숫자는 25,000원,
3만 원, 3만 5천 원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준 2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오늘 나도 회사에 내야 할 산학금 채우기가 힘들었는데 자신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최우진 기사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모은 그 숭고한 마음을 돈 때문에 헛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꽉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병원입니다. 저 착한 아이들의 마음이 할머니를 살릴 겁니다. 최우진 기사는 병원까지 최대한 속도를 냈고 시간이 한참 더 지난 후에야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택시 요금은 3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미터기를 끄고 자신의 지갑에서 부족한 1만 9천 원을 꺼내 채워 넣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늘 하루 수입이 줄었다는 아쉬움 대신 작은 선행을 완성했다는 따뜻한 보람만이 가득했습니다. 응급실 직원들이 달려나와 윤정이 할머니를 응급침대에 옮겼습니다. 최 기사는 노인이 길에서 쓰러져 있었다는 상황과 아이들의 도움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이 재빠르게 노인의 상태를 진찰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낮고 체온도 떨어졌네요. 치매 증상도 있어 보입니다. 신원 확인이 가능한 물건이 있나요? 담당 의사의 질문에 간호사가 할머니의 옷을 살펴봤습니다. 외투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노인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간호사의 눈에 띄었습니다. 목걸이에는 작은 명찰이 달려 있었고 그 명찰에는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희, 보호자 강태산, 연락처. 간호사는 노인 이름 뒤에 적힌 강태산이라는 이름 석자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린 후 수화기 너머에서 절박하고 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제 아내 소식인가요? 네,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윤정희님의 보호자이신 강태산 씨이신가요? 맞습니다. 아내는 지금 괜찮은 겁니까? 전화로 들리는 강태산 회장의 목소리는 깊은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 윤정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목소리 자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강 회장을 안심시켰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기셨습니다. 탈수와 저체온증이 있었지만 지금은 응급 처치 중입니다. 보호자분께서 지금 바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지금 바로 가겠소. 전화가 끊어지고 간호사는 응급실 상황을 정리하던 최우진 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이 오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일단 위험은 넘기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 그런데 이분을 어떻게 발견하신 건가요? 최우진 기사는 이제야 비로소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쌍둥이 형제 민준과 민우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빗속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 외면하지 않은 11살 아이들, 그리고 몇 달 동안 모은 엄마의 생일 선물 쌀 돈 2만 원을 모두 택시비로 내놓았던 순수하고 숭고한 이야기까지 동전 하나하나 구겨진 지폐 한 장이 얼마나 소중했을지에 대한 감동을 상세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간호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아이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착한 아이들입니다. 부모님이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셨네요. 그로부터 30분 후 병원. 앞마당에 웅장한 엔진 소리를 내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급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검은색의 최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한 명은 60대 중반의 노신사였고 다른 한 명은
40대 초반의 정장 차림 남성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에 깊은 걱정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한빛그룹 강태산 회장과 그의 아들 강민재였습니다. 아버지, 빨리 가요. 괜찮으셔야 하는데. 민재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민재야, 정말 다행이다. 응급실이라고 하니 일단 가보자. 태사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급실 로비에 들어선 순간 주변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혹시 그 유명한 강태산 회장님 아니야? 뉴스에서 봤던 얼굴인데? 한빛그룹 회장님이라니. 사람들의 시선은 쓰러졌던 할머니가 노숙자 노인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강태산 회장과 강민재는 급히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윤정이 환자 보러 왔습니다. 태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응급실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 윤정이의 모습을 본 순간 강태산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치매로 인해 종종 길을 잃었던 아내가 결국 길 위에서 쓰러져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여보, 정말 걱정했어. 괜찮아. 이제 나왔어. 태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이제 의식이 조금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여보, 힘없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응, 나야. 정이야. 태산이 아내의 손에 자신의 뺨을 대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세요. 탈수와 저체온증이 있었지만 적절한 처치로 회복되고 계십니다. 다만 영양실조 증상도 조금 보이시고 혹시 집을 떠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들 민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택시 기사 최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태산이 돌아보았습니다. 아, 네. 말씀하세요. 제가 할머니를 모셔다 드린 택시 기사입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태사는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저보다 더 고마워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최우진 기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11살 쌍둥이 형제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태산과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1살이요? 민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 폭우 같은 빗속에 쓰러져 계신 할머니를 보고 자신들이 가진 돈 전부를 써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최우진 기사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 전부라고 하면서요. 최 기사는 쌍둥이들이 몇 달 동안 엄마 생일 선물을 사려고 동전 하나, 1,000원짜리 한 장씩 모은 소중한 돈이었다는 이야기, 아픈 엄마 정미를 돌보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택시비가 부족할 것을 알면서도 할머니를 돕기 위해 그 돈을 주저없이 내놓았다는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응급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부를 합쳐도 살 수 없는 그 순수한 마음의 무게에 압도된 눈물이었습니다. 그런 천사 같은 아이들이 정말 있구나. 태산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재 역시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아이들을 꼭 찾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어떻게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당장 내일 최 기사님과 함께 아이들을 찾아야겠어. 태사는 최우진 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할머니를 택시에 태운 장소는 기억합니다. 초등학생들이니 그 근처에 살 겁니다. 내일 저와 함께 찾아가도 될까요? 최우진 기사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그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그날 밤 강태산 회장과 아들 강민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11살 쌍둥이의 순수한 마음과 다시 만나게 된 아내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태산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정말 천사 같은 아이들이 우리를 살려줬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보답해야 해. 그 작은 선행이 앞으로 그들의 삶과 사회에 얼마나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낼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강태산 회장의 마음은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머릿속에는 오직 11살 쌍둥이 형제 민준과 민우 생각뿐이었습니다. 동전 하나하나 모아 타인을 도운 아이들, 그들의 선행 덕분에 아내를 찾고 살릴 수 있었다는 사실은 강태산 회장의 가슴을 벅차게 두드렸습니다. 민재야, 빨리 준비해라. 아이들의 어머니에게도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드리고 말이야. 혹시라도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태산은 아들 강민재에게 서둘러 채근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하루 종일 그 아이들 생각만 했어요. 그 돈 2만 원이 저희에게는 수천억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민재 역시 깊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태산 회장과 강민재는 약속 장소인 어제 쌍둥이들이 택시를 탔던 골목에서 택시기사 최우진 씨를 만났습니다. 최 기사는 이미 아이들을 찾을 생각에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정확히 이 자리가 맞나요? 태산이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여기서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제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최우진 기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그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 좁고 후미진 골목에서 세상의 무관심 속에 꺼져가던 생명이 아이들의 작은 선행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주변부터 천천히 알아봅시다. 초등학생들이니 이 근처에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주변의 상점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근처에 11살 남자 쌍둥이 형제가 살고 있습니까? 강태산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습니다. 쌍둥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동네 문구점이었습니다. 문구점 아주머니는 쌍둥이 형제에 대한 질문을 듣자마자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아, 혹시 민준이하고 민우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착하고 예쁜 아이들인데요. 문구점 아주머니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의 이름을 찾은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아이들을 아세요? 태산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요. 참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한 쌍둥이죠. 아주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빠를 잃었는데 그 후로 엄마 정미 씨가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정미 씨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픈 엄마를 홀로 모시는 아이들이었다니 그의 연민은 깊어졌습니다. 엄마가 아프시다고요?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귀병이래요. 몸이 점점 굳어지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있대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도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강태산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기적 뒤에는 이 아이들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엄마의 생일. 선물을 포기하는 절절한 희생이 있었고, 게다가 그들의 엄마마저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비극적인 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운 아이들이라니. 민재 역시 목이 메었습니다. 문구점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쌍둥이 형제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정말 대단해요. 엄마 앞에서는 절대 힘든 티를 안 내요. 항상 웃으면서 엄마를 챙기고 학교 다녀와서는 집안일도 돕는답니다. 내가 자식 키운 입장이고 엄마니까 가끔은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필요한 학용품을 못 살 때면 몰래 하나씩 더 챙겨주곤 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아주머니는 쌍둥이 형제의 선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아이들의 모습에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최우진 기사가 어제 있었던 일을 아주머니에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입을 벌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민준이 민우가 모르는 할머니를 구한 거라고요? 자신들이 모은 돈 전부를 써서? 네. 그 작은 돈이 할머니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민재가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쌍둥이들답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보답하는 것은 단순한 감사 표시를 넘어 그들의 엄마 윤정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아이들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태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서 2블록 떨어진 연립주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학교에 가 있을 겁니다. 아주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들고 세 사람은 곧바로 연립주택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3층 건물, 그중 2층 끝방이 쌍둥이네라고 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초인종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웅장한 대기업 회장실에만 익숙했던 그의 손이 이 작은 초인종 앞에서 떨렸습니다. 초인종 소리의 안에서 약하지만 조심스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민준, 민우 어머니 되십니까? 저희는 어제 아이들이 도와준 할머니의 가족입니다. 태산이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문 안쪽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윤정민은 노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에 몸을 의지한 채 아주 천천히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마른 몸, 그리고 힘없이 떨리는 다리는 문구점. 아주머니가 전해준 비극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마음은 죄책감과 연민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어머, 정말이에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윤정미의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의 안부가 아닌 쓰러져 있던 할머니의 안부였습니다. 네, 어머니. 염려해 주신 덕분에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태산이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윤정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타인의 안부를 먼저 묻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태산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뭘 했는지 저희가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태산이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그런데 집이 좀 작고 더러워서요. 윤정민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강태산 회장과 아들 강민재, 그리고 택시 기사 최우진 씨가 작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좁은 공간이었지만 윤정미가 말했던 것과 달리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윤정미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편히 계십시오. 태산이 손을 저었습니다. 최우진 기사가 어제 있었던 일의 전말을 윤정미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빗속에 쓰러진 할머니, 쌍둥이들이 발견한 것, 그리고 엄마 생일 선물을 사려던 2만 원 전부를 써서 택시를 불렀다는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윤정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을 아이들이 돈이 없었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들의 선행이 자랑스러웠지만 그들의 작은 희망을 앗아갔다는 사실에 엄마로서 미안함이 앞섰습니다. 귀여운 동전 지갑 안에 1,000원짜리 지폐 몇 장하고 동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죄송하다며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최우진 기사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할머니만 도와드렸다고 했거든요. 윤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돈을 썼다고 하면 어머니가 더 걱정하실까봐 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어머니 생일 선물을 사려던 돈이었다고 들었어요. 강태산 회장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윤정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주가 자신의 생일임을 확인해 주자 태산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태산은 민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둘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습니다. 윤정미 씨,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태산이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주신다니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사한데요. 아이들이 한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윤정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내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에게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강태산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한빛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윤정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한빛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저희 가족 모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문구점 아주머니께 어머니의 병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태산이 말을 이었습니다. 윤정미의 얼굴이 굳어지며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연결하고 모든 치료 과정을 돕겠습니다. 그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큰 돈입니다. 갚을 수도 없고요. 윤정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태산이 윤정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저희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줬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민재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저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줬습니다. 혹시 오늘 아이들을 학교로 저희가 데리러 가도 될까요?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한 것인지 제대로 알게 해주고 싶어서요. 태산이 윤정미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윤정미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차로 모시고 갈 겁니다. 준비만 해주세요. 윤정미가 준비하는 동안 민재는 회사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주소로 가장 좋은 차를 보내. 그리고 집에 연락해서 어머니 윤정희와 아내에게도 준비시키고 초등학교 주소 줄 테니 그쪽으로 바로 오라고 해.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구해준 할머니가 무사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집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더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윤정민은 강 회장과 아들 민재의 부축을 받아 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학교에서 아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담임 선생님께 미리 전화드릴게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윤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미 강태산 회장 일가의 방문 소식을 듣고 교장 선생님의 허락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에 웅장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벤츠 여러 대가 줄지어 학교 정문으로 진입했고 경비원 아저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정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량들은 교정 한복판,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가장자리에 위풍당당하게 멈춰 섰습니다. 교실 창문마다 아이들의 작은 얼굴이 가득했고 모두가 이 엄청난 광경을 신기한 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구 차일까? 연예인이 왔나? 아이들의 호기심과 웅성거림이 교정을 채웠습니다. 윤정미가 강 회장과 민재의 부축을 받아 차에서 내렸습니다. 보조기를 짚고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아파 보였지만 얼굴에는 아이들을 만나러 왔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교실에서 소년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11살 쌍둥이 민준과 민우였습니다. 두 아이는 그대로 교실 문을 박차고 운동장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비록 몸은 작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달려와 윤정미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엄마, 어떻게 학교에 왔어? 괜찮아?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우리 아들들 덕분에 엄마는 괜찮아. 어제 너희가 도와준 할머니 기억나지? 윤정미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때 강태산 회장과 아들 강민재가 쌍둥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들에게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민우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이 아이들의 맑은 눈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천사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준아, 민우야. 우리는 어제 너희가 도와준 할머니의 가족이다. 강태산 회장이 아이들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어디 안 다치셨어요? 민준이 가장 먼저 걱정스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완전히 회복하셨단다. 너희가 생명의 은인이야. 태사는 아이들의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강태산 회장의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천사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고마워서 할아버지와 아저씨가 찾아왔어. 혹시 할머니도 오셨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희생으로 구한 할머니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응, 저기 맨 뒤에 차에 타고 계신단다. 정말 괜찮으신지 봐도 되나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같이 가자. 강태산 회장은 민준과 민우의 손을 한쪽씩 잡고 뒤쪽에 세워진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윤정이 할머니가 며느리의 부축을 받아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준과 민우가 똑같이 인사했습니다. 태사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머리가 조금 아파서 너희가 어제 도와준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 미안하구나. 태산의 목소리에는 치매를 앓는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과 민우는 잠시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머리가 아프셔서 할아버지도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희도 엄마가 아파서 마음이 늘 아파요. 아이들이 건넨 순수한 공감과 위로의 말에 강태산 회장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평생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아내의 치매 앞에서 무너져야 했던 그의 고통을 이 작은 아이들이 순식간에 알아주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구나. 태사는 울컥하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윤정이 할머니가 아이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착한 아이들. 민중과 민우는 윤정이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할머니가 아프면 할아버지가 아파요. 아이들은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지만 할머니는 아이들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진심이 담긴 포옹은 강 회장과 민재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태산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직 학교 안 끝났어요. 민준이 머뭇거렸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선생님께 말씀드릴게. 엄마도 같이 가면 갈 거지? 그럼 다 같이 가야죠. 차 여러 대가 웅장하게 학교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쌍둥이 형제 민준과 민우가 학교를 나와 엄마, 윤정미와 함께 강태산 회장 일가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미의 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과 민우는 현관을 향해 달려나갔고 문을 열자 어제 만났던 강 회장과 아들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달리 그들 뒤에는 여러 명의 낯선 사람들이 더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 회장님과 함께 온 의료진입니다. 민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의료진이요? 윤정미가 깜짝 놀라며 보조기를 짚고 천천히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네. 윤정미 씨의 병을 정확히 진단해 보려고요. 저희가 차로 모시고 가는 것보다 집에서 진료를 보는 것이 편하실 것 같아서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정미의 마음속에 있던 회의감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동정이나 보상을 위해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강 회장은 진심으로 그녀의 삶을 구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병원의 김 교수님이십니다. 신경과 전문의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 교수의 인사에 윤정미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평생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최고 권위의 의료진이었습니다. 이어서 재활의학과 이 교수님까지 소개되었습니다. 김 교수와 이 교수는 윤정미를 자세히 진찰했습니다. 관절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근육의 상태를 점검하던 김 교수의 표정은 잠시 심각해졌습니다. 발병 시기를 고려했을 때 예상보다 진행이 빠릅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윤정미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윤정미의 눈이 커지며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최신 치료법이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수술을 한번 진행하고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가 설명을 덧붙이는 동안 윤정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는 고통과 절망의 눈물이 아닌 기적적인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전액 책임지겠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과 민우는 달려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야. 이제 안 아플 수 있는 거지? 아이들의 목소리에도 감격의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치료는 다음 날부터 시작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입원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윤정미가 걱정했습니다.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행복할 겁니다. 그날 오후 강태산 회장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윤정미 씨 치료받는 동안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집이 방도 여러 개 있고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도 더 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데 아이들이 엄마 없는 집에 홀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따뜻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윤정미는 너무 큰 배려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너무 죄송해서.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손자 2명이 더 생기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가족이 더 늘어나는 거죠. 가족이라는 단어에 윤정미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그녀에게는 너무나 그리웠던 단어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저희도 같이 살 수 있어요? 민준이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태사는 민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도 너희들을 정말 보고 싶어 하신단다. 일주일 후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정미는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고 최고의 의료진이 그녀의 치료에 총동원되었습니다. 민준과 민우는 강태산 회장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넓고 따뜻한 공간에 적응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넓다. 우리 방도 있어. 민우가 감탄했습니다. 강 회장의 아내 윤정희 할머니도 쌍둥이들을 반겼습니다. 비록 치매로 인해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을 볼 때마다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한 아이들. 윤정희 할머니가 쌍둥이들을 꼭 안아주었고 그 순간 강 회장의 마음은 또 한 번 뭉클해졌습니다. 한 달 후 윤정미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녀의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모두가 염원하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혼자 일어섰어.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윤정미가 보조기 없이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선 것입니다. 그녀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병실에 있던 강 회장과 민재, 그리고 의료진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걷는 연습을 시작해 볼까요? 이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윤정미의 첫걸음은 떨렸지만 민준과 민우가 양쪽에서 든든하게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해.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한 걸음, 2걸음. 윤정미가 다시 자신의 힘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태산 회장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거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윤정미가 혼자 힘으로 걷기 시작한 후 강태산 회장 일가와 쌍둥이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윤정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아야 할지 윤정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가 더 감사하죠. 강 회장이 답했습니다. 민준이와 민우가 저희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주지 않았습니까? 쌍둥이 형제는 강 회장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윤정이도 아이들과 함께 안겼습니다. 처음 윤정이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준 택시 기사 최우진 씨도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엄마도 많이 좋아지셨고, 최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기사 아저씨. 정말 좋아요. 엄마도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민준이 활짝 웃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우진 기사의 얼굴에도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윤정민은 점점 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걷는 시간도 길어졌고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웃고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안 아파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우리 아들들 덕분이야. 윤정민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희들이 할머니를 구해줘서 이 모든 기적이 시작된 거잖아. 강 회장이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이런 큰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그날 밤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강태산, 윤정희, 강민재, 윤정미, 그리고 민준과 민우. 피로 맺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단단한 사랑으로 엮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 윤정희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마음이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4월의 어느 날 14살이 된 민준과 민우가 새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키가 훌쩍 자랐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얘들아, 준비됐니? 윤정미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건강한 얼굴빛과 활기찬 걸음걸이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윤정미는 이제 회계사 일을 다시 시작했고 예전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가족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입학식에 오시죠? 민우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손자들 입학식인데 안 갈 수가 있겠니? 강태산 회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입학식장에는 강 회장 일가족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최우진 씨도 특별히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제 나눔 택시라는 봉사활동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정말 대단해요. 민준이 존경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한테 배운 거지. 최우진 기사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재가 쌍둥이들에게 꿈을 물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민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처럼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싶거든요. 민우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어른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선행이 그들의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강민재는 3년 전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의 이야기에서 이름을 따온 희망 씨앗 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고 벌써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기업 경영 철학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익보다 사람이 먼저다를 강조하며 한빛그룹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동참했습니다. 최우진 기사의 나눔 택시에서 시작된 선행운동은 전국의 택시 기사들에게 번져나갔습니다. 윤정미의 상담 봉사는 희귀병 환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작은 선행의 파도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쌍둥이들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정부에서 너희들에게 상을 주신대. 청소년 선행 대상일래. 민재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시상식 날 대통령이 직접 상을 수여했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온 국민 앞에서 그들의 작은 선행이 만든 기적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들의 이야기는 뉴스에서 다시 방송되었고 전국의 시청자들은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쌍둥이의 2만 원이 만든 기적은 이제 전 국민의 마음속에 따뜻한 씨앗으로 뿌려졌습니다. 민준과 민우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여전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